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혈액암협회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임상의사 전문의이긴 하지만 현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제약회사에서 혈액암 약제를 주로 담당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때 이제 혈액암 협회와 함께 여러 가지 공익 사업들을 진행한 게 한 3년 정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임상의사로 돌아와서 이 협회 유튜브 강의자로 나올 수 있게 돼서 되게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소개해드리고,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제 방사선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해야 다음에 나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방사선 치료의 종류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방사선 치료가 있는지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방사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방사선이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무섭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제 일단 사전적 정의는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방출하는 파동 또는 입자의 흐름, 이름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측에 보이는 이제 사진이 이제 인류가 최초로 촬영한 이제 렌트겐이 본인의 부인의 반지를 낀 손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인데, 엑스레이 촬영은 방사선을 아주 짧게 일시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보시면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빛도 아주 넓은 범주에서는 방사선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리 방사선, 영어로는 아이오나이즈드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암에 쪼이게 되면은 암세포가 죽게 되고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의 원리는 엑스레이 촬영 원리랑 똑같습니다. 실제 엑스레이 기계 내에서는 이제 기계에서 전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가속을 시켜서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딱딱한 타겟 물체에 충돌을 시키게 되고, 그때 이제 충돌할 때 빵 하고 나오는 에너지, 바로 그게 엑스레이예요. 이게 딱딱한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 그렇기 때문에 뼈나 딱딱한 금속 물질인 반지가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엑스레이 필름에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암 환자를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도 사실은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다만 노출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CT 촬영 많이 하시는데, 사실 CT 촬영도 엑스레이를 여러 개를 찍어서 이제 합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이 방사선을 만드는 과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아까 앞에랑은 그림이 조금 다른데, 이제 우리가 방사선 치료에서 사용하는 선형 가속기를 그린 것이고요.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이제 라이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선형이라는 뜻의 리니어와 가속기를 뜻하는 엑셀레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환자가 기계 밑에 이렇게 누워 있고, 지금 가상으로 빨간색의 암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딱 암 부위에만 국한해서 정밀하게 긴 시간을 쬐어주는 것. 이제 이 방사선을 쬐다, 제가 앞으로 단어에서 조사라는 한자 단어를 쓸 텐데, 이제 이거를 방사선을 쏜다라는 뜻이 됩니다. 사실 저도 전공이 들어가서도 아니 이렇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냐, 이제 그렇게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많이 복잡한 과정이지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를 엄청나게 확대해 보면 암세포 안에 수많은 세포의 DNA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생물학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DNA를 가진 세포가 왕창 모여 있어서 암덩어리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있는 노란색처럼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접 파괴와 간접 파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방사선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 DNA의 이중 나선, 그 두 개 사이를 잇고 있는 끈, 그냥 쉽게 끈이라고 설명드릴게요. 끈을 직접 부시게 돼요.
이게 직접 파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간접 파괴. 이 암세포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몸 조직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여기 H2개 O 하나로 돼 있는 이 수분을 방사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물 분자를 쪼개서 O2만으로 이루어진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게 간접 파괴에 해당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따가 양성자나 중입자 치료에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암세포는 당연히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더 많이 손상이 됩니다. 지금 이 원리를 설명드리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냥 암세포는 방사선에 의해서 더 많이 손상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암세포에 비해서 일반 조직은 더 잘 회복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통해서 방사선 치료를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해도 이게 사실 여기 보신 것처럼 암세포 모양에 딱 맞춰서 방사선을 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방사선 치료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색 부분을 최대한 빨간색 암 모양에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까지가 방사선 치료의 간단한 원리였고 이제는 방사선 치료의 발전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최초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2D라고 방사선 치료를 부르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그린 머리를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 이제 그걸 찍고 그 위에 방사선 들어갈 부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빨간색은 방사선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예전의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사람을 눕히고 요거에 맞춰가지고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이렇게 한자어로 대향 인문 서로 반대 방향을 마주보고 두 개의 문에서 치료를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CT를 쓰기 이전에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80년대에 CT가 개발되고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90년대 되면은 실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CT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입체적인 치료 계획이 가능해졌어요. CT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정상 조직과 암세포에 얼마만큼 방사선이 들어가는지를 여기는 빨간색, 노란색 등고선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냥 앞, 뒤, 좌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방사선을 측정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사실은 3D로 하는 방사선 치료인데 이렇게 뒤에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방사선을 써서 뭐 물론 이제 딱 예쁘게 동그랗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좀 암 모양이랑 비슷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그 3D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안 쓰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응급으로 환자분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이러한 형태로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의 문제로 실제로 이 3D 치료가 많이 이루어졌던 게 2014년까지는 계속 3D 치료가 치료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소개해드릴 IMRT라는 치료가 2015년부터 이제 그 건강보험의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던 그 3D 방사선 치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신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이제 이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고 하는 IMRT. 아마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 선량 계산 프로그램도 발달을 하고 컴퓨터 기술도 발달을 하면서 보통 이제 그 방사선을 5군데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 진짜로 오른쪽처럼 이렇게 예쁘게 내가 필요한 모양의 방사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방사선을 멈추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방사선을 쏘면서 좀 더 곡선에 비슷하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로
도입해서 하는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에도 단지 이제 총을 쏘는 타는 이제 총알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본적인 원리는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사선을 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때 그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이제 그중 하나가 여기 보시는 IGRT, 이미지 가이디드,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방사선 치료인데, 요 그림 아까 제가 8번째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치료실에 가보시면은 치료 방사선이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2개의 기계가 달렸는데 이게 CT 촬영하는 기계거든요. 이렇게 방사선 치료 기계에 CT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환자분이 누우면은 CT를 촬영해서 암이 어디 있구나, 뼈가 어디 있구나 위치를 확인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치료기 안에 MRI를 달아놔가지고 사실 이제 간이나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MRI가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달아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MR 가이디드 세라피란 용어를 쓰게 되는데, 아마 이제 뭐 구체적인 기계 업체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메르디안이라는 치료 기계, 그리고 이제 유니티라는 치료 기계가 이제 이 MRI가 달려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4D라 그래서 그동 3D에다가 시간적인 개념을 더한 4D 치료인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간이 이렇게 숨을 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간이 파란색에 걸칠 때만 방사선을 쏘게 되는 거죠. 즉 실제로 간을 촬영을 해보면은 보통 위아래로 많은 분들은 3cm 이상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측정을 하면서 딱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을 때만 방사선을 쬐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료실 안에서는 이제 숨 쉬는 걸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를 달면서 이제 요거를 계속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숨 쉬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만을 확인했는데, 요즘은 아예 CT를 계속 치료 시간 내내 찍으면서 직접 암이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치료를 하는 형태로 점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IMRT가 이제 의료보험 급여가 된 이후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있다 그러면 어디서든 대부분 가능합니다. 사실 실제로 2008년도, 2010년도 그때부터는 대부분 기계를 이제 병원에서 새로 살 때 다 IMRT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을 사놨었기 때문에 2015년 급여 되자마자 모든 병원들에서 IMRT 치료를 열심히 했었고요. 다만 아직도 응급하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3D 치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새로 나온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D 치료나 IGRT 치료는 사실은 모든 케이스가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머리는 뭐 숨을 쉰다 그래도 움직임이 전혀 없고 잘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굳이 4D 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필요한 부위에서만 이런 거는 치료를 시행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치료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사실 이거거든요. 용어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각 병원들의 소개 유튜브를 보면은 새로 기계를 사면은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나갑니다. 무슨 기계 들여왔고 이전과 다른 최첨단 방사선 치료 기계다. 이제 뭐 획기적인 개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왠지 저도 사실은 조금 들어가서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저런 걸 한다는데 나도 저기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씩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방사선 치료는 먼저 치료의 목적을 정하고 그 이후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있는데 제주도에 가겠다. 그게 이제 치료 목적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거다. 아니면은 나는 뭐 차를 갖고 가고 싶어서 진도나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겠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은 이제 이후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나의 목적은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이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왜 방사선 치료를 하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 환자의 위치가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 병기라서 완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부터 정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스케줄로 어떠한 기계를 써서 방사선 치료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뭐 짧고 굵게 해서 빨리 끝낼 것이냐, 이제 이게 요즘 말하는 세이버, SBRT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아니면 조금씩 여러 번 해가지고 기간은 길지만 정확하게 치료할 것이냐. 또 뭐 기계는 이 환자는 양성자를 써야 되는 환자냐, 아니면 일반 X선 치료를 할 거냐. 뭐 매일 이미지를 확인해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은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아예 몸 안에 방사선 치료 발생 잔치를 그냥 심은 다음에 퇴원해 버리는 것도 방사선 치료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에 목적을 정하고 방법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치료 목적으로는 두 개의 군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데 그냥 일반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다르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왼쪽, 암을 완치하기 위한 표준 치료의 한 방법. 그러니까 그 암 치료 이렇게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방사선 치료는 여기에서 수술하고 몇 번째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가 있고,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완치보다는 좀 국소적으로 암을 통제하고 다음에 뭘 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화적으로 시행하는 치료.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말은 훨씬 많이 써 있지만은 이제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왼쪽에 목적이 환자고 한 30-40%는 오른쪽 국소적인 이제 보식적인 완화적인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표준 치료 과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근치적. 이제 방사선 조향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치적. 완전히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레디컬 또는 영어 이제 definitive라는 용어를 쓰는데 목표는 수술에 도움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를 완료하는 겁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 이제 흔히가 이제 CCRT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치료 아니면은 항암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그 순서를 바꿔서 하는 시퀀셜 순차 치료도 있긴 한데 보통은 항암제가 어쨌든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이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항암도 독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률이 낮아지거나 생존율이 높아지는 근거가 있어야만 시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부위부로 보면은 두경부암이 있겠고요. 폐암, 간암 이런 것들이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근치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방사선 치료 중에 치료하는 용량이 큽니다. 이제 전립선 같은 경우는 이제 70 정도, 70그레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70그레이라는 거는 이제 치료를 보통 30번이나 35번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에 몇씩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2 곱하기 35일 이런 식으로 해서 70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방사선 치료를 높게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큼 주변 부위가 받는 부작용도 심해지겠죠? 그 부작용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최신 기법들은 보통 다 여기에서 쏟아붓게 됩니다. 폐암에서는 세이버라고 하는 체부 정기적 방사선 치료, 그리고 뭐 중입자, 양성자도 다 보통 이쪽에서 쓰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입자에서 가장 핫한 이제 8시 뉴스에도 나왔던 전립선암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가 있습니다. 이제 어주번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수술 전 내지는 수술 후에 수술을 도와주는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수술로 암을 떼어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을 추가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하기도 하고 수술 후에 하기도 하는데 사실 수술 전에는 직장암에서 거의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수술 후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유방암입니다. 예, 유방암에서도 모든 케이스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이 수술을 한 후에 이제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그 병리적인 소견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그걸 확인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무조건 좀 더 하면 좋겠지 하고 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이거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말씀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게 혈액암 협회에서 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 혈액암 협회 동영상들을 대부분 쭉 봤는데 이제 혈액 관련 질환, 혈액암 질환들 강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일부러 좀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혈액암 치료에서 주로 나오는 방사선 치료의 개념인 공고요법, 이제 콘솔리데이티브 트리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림프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일단 림프종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찹을 대표로 하는 항암 치료를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최초의 림프종이 발생했던 부위에다가 방사선을 쬐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인볼브드 사이트 또는 인볼브드 필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방사선을 쬐게 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ISRT나 IFRT라는 용어를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액암은 다행히 방사선에 되게 민감하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앞에서 보였던 고형암에 비해서는 방사선 치료 용량, 바꿔서 말하면은 치료 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5주에서 6주 정도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림프종 환자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면 치료가 끝나세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그 변연부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를 종료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화 림프종이라고 해가지고 말트 림포마라고 하는 눈꺼풀에 생기는 림프종이 보통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많진 않아요. 예방적인 방사선 치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암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예상되는 부위에다가 그러지 말라고 미리 방사선을 쬐놓는 겁니다. 뭐 거의 현대 방사선 치료에서는 소세포 폐암 환자의 전내 방사선 치료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소세포 폐암은 치료를 하더라도 뇌로 가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 환자분들은 머리에서 생기면 나중에 치료 실패가 되니까 미리 방사선을 쬐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예방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조혈모 세포 이식하시기 전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토탈 바디 이라디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몸 전체에다가 방사선을 조금 쬐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예방적인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나는 조혈모 세포 이식했는데 안 했어요 라고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항암 레지멘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 TBI라는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몇몇 병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 또한 역시 제가 이거 지금 3번 강조하는데 그냥 이거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한 방사선 치료를 추가했을 때 뭔가 재발률이 낮아진 거나 임상적인 이득이 있다 해야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아까 앞에는 표준 치료에 관련된 거고 오른쪽은 국소적인 암 통제를 위한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이 생긴 특정 부위를 좀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죠. 특히 전이 된 병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뇌에 전이가 되면은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폐 입구에 있으면 폐를 막고 폐렴이 생기니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사실은 영구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어요. 그만큼 기간도 좀 짧은 편입니다. 이제 고식적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렸는데 요즘은 이 고식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좋지 않은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 방사선 치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한문을 이제 들여올 때 한 건데 사전적 의미 고식이라는 게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잠시 숨을 쉬다. 우선 당장에는 탈이 없이 편안히 지낸다. 그건 좀 어감이 약간 언발에 오줌 누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완화적 방사선 치료로 용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그 호스피스 교육을 이제 듣다 보니까 아예 이제 정식 명칭이 완화적 방사선 치료로 바뀌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응급으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제 뇌에서 증상이 있거나 척추 전이 때문에 척추 밑에 마비가 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무슨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림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환자분들 하얀 동그라미들이 다 뇌전이병변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적 제거가 가능하냐?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머리를 양쪽을 다 한 군데 한 군데 다 뜯어서 이렇게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암만 골라서 치료를 할 수 있냐? 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방사선을 여기 선택된 부분에만 주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한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뇌 전이가 발생하면은 그 하얀색으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뇌 척수에까지 다 암세포가 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래 각각의 암만 골라서 치료하겠다라고 해서 이 환자를 치료 계획이 나오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 특히 이제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환자의 오른쪽이거든요.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뇌 전체 먹으면 이 환자분 뇌는 기능을 못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응급으로 가장 간단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척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중간 사진 보시면 뒤에 하얀 쪽으로 이렇게 뼈가 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괜찮지만 이게 더 튀어나오게 돼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밑에 쪽은 사람이 못 쓰게 돼요. 아마 여기 지금 이제 그 3번 요추인데 여기에서 뒤로 밀리게 되면 이제 배변 배뇨 장애가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오게 되면은 72시간 정도 내에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은 그 영구적으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기술이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척추 뼈전이 같은 경우에 세이버 다시 나오죠. 라고 해서 하루에 용량을 높여서 짧게 방사선을 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뇌전이가 아까 앞에서는 너무 여러 개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한 3개 정도 이하로 있을 경우에는 머리 전체 방사선 치료하지 않고 이제 SRS라 그래가지고 몇 군데만 치료를 하는 케이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 용어는 저희과 방사선 종양학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를 가셨던 환자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감마나이프란 기계, 또 요즘은 이제 하이퍼아크라는 기계가 이제 들어왔는데 방사선 치료 기계이긴 하지만 감마나이프는 스웨덴에서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개발되었고 학술적인 개발도 신경외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신경외과에서는 감마나이프를 쓰고요. 저희 과에서 쓰는 방사선 치료 기계도 이와 비슷한 방사선 수술 다 가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개념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 건데 구제, 셀비지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제 저도 현직에 있지만 구제랑 완화랑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그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에서 나오는 정의를 참조했는데 다른 치료에 듣지 않는 암에 대해서 바로 시행된 치료.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방사선 치료에 맞게 쉽게 정의를 하자면은 뭐 지금 하고 있는 항암요법들 어쨌든 치료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딱 한 군데, 한 두 군데 정도만 이상하게 안 듣고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만 잘 짖어서 없애면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잘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럴 때 시행되는 게 구제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지만 항암 치료하고 있는데 뭐 전이가 6, 7군데 있다. 그거는 이제 이건 구제요법이 아니고 완화 방사선 치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입자가 뭔가 가장 핫한 토픽인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기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기계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있는 노발리스라는 기계고요. 뭐 방사선 수술도 가능하고 앞에서 말했던 IMRT, IGRT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한 기계이고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사선을 쏘는 거는 이제 그 방사선을 어디에서 쏘느냐가 사실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몸 밖에서 사람을 향해서 방사선을 쏘느냐, 아니면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구나 아니면 금속 같은 거를 몸 안에다 심어 놓느냐. 이게 하나는 외부 방사선 조사고 나머지 하나는 내부 방사선 조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하는 방사선 치료하면은 외부 방사선 조사, 즉 방사선을 몸 밖에서 쏴서 통과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큰 병원에서는 외부 방사선 조사이고요. 이제 그 방사선의 종류는 이제 크게는 X선, 그리고 이제 양성자와 중입자로 대표되는 입자선, 그리고 이제 또 감마선이 있는데 이건 주로 신경외과,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감마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번째 페이지인가에서 이온화된 전리 방사선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모나게 엑스레이와 뭐 감마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오나이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질을 통과할 때, 물질이라는 건 사람 몸이죠. 사람 몸과 반응해서 뭔가 이온을 생성할 수 있는 게 전리 방사선인데, 이 이온이 생성돼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직접 반응, 간접 반응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가진 방사선인 X선, 감마선, 양성자, 중성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사선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보통 이제 정밀하게 쏘는 작은 권총의 총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입자선, 특히 중성자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이게 그 자주포의 포탄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당연히 방사선 자체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 치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강의 제가 17번째 슬라이드인가에서 용어가 너무 많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 보이는 용어들이 전부 다 X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X선은 가장 최초 발견된 전리 방사선이고 100년 넘게 의료에서 사용돼 왔고요. 그래서 X선 자체가 뭐 지금 뭐 중입자, 양성자 나온다 그랬지만 X선 자체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속된 말로 후진 게 아니에요. 이제 방사선의 X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는 그 환자의 암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촬영 기술의 한계 때문에 치료가 이제 정밀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CT나 MRI가 시뮬레이션에 들어오고 컴퓨터도 좋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 극복이 돼서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가 여전히 X선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스레이의 제한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요 그림 다시 나오는데, 이 어둡게 보이는 녹색을 어쨌든 0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X선은 어쨌든 암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주변을 갉아먹으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 방향 여러 군데로 나눠서 쓰기는 하지만 이 등고선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림을 이제 뒤에 한번 그림 보여드렸지만은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간혹 이제 X선으로의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골육종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입자선. 여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 두 개는 입자선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는 프로톤 빔이라고 써있는 양성자. 그 오른쪽에 좀 더 큰 무슨 구슬 같은 게 DNA를 박살내면서 지나가고 있죠. 이제 이게 중입자거든요. 여기 이렇게 포탄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대포가 큼직해서 강하게 부셔내는 힘을 가진 것들이 입자선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입자선 치료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양성자. 지금 현재 국립암센터하고 삼성서울병원 두 군데에서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시 화학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양성자는 원자의 구성 입자이고 이 양성자 개수가 하나면은 수소, 두 개면 헬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치료에서는 근데 가장 가벼운 수소의 양성자를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양성자를 사람 몸에다 쏘게 되면은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특정 깊이에서만 에너지를 와장창 쏟아내는 이 브래그 피크,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브래그 피크라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되게 우수한 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양성자와 엑스레이의 우월 이제 그 차이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빨간색처럼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지 되지만 어쨌든 방사선이 들어가는 동네고요. 근데 그에 비해 오른쪽에 프로톤 세라피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그 부위가 뇌 한 4분의 3 정도는 어떠한 방사선도 들어가지 않게 되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양성자 치료가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빔 자체의 DNA를 부수는 파괴력도 엑스레이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좀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최초의 양성자 도입 때 한 번 급여가 되고 2015년에 한 번 이렇게 추가돼서 이게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 기준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된 빨간색은 최초에부터 급여가 됐던 암들이에요. 이제 어린이들의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던 동일 부위에 다시 할 때, 이제 그리고 두경부암, 이제 두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변에 보호해야 될 장기들도 많고, 그리고 두경부암 자체가 방사선 용량이 되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부터 급여를 해줬었고, 2015년부터는 그 밑에 있는 다른 암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의외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하시는 유방암, 그리고 이제 중입자에서 계속 얘기하는 전립선암은 오히려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암종들이 양성자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치료가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조금 덜한 건데, 그 부작용이 조금 덜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 의료보험을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아직 이런 질환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가장 요즘 핫한 아이템, 2023년 4월 말 이제 5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이제 중입자 치료기입니다. 자, 이제 보통 그 앞에 양성자 치료는 오른쪽에 보시면 H하고 숫자 1, 이제 수소에 있는 양성자를 활용한다 그랬는데, 얘는 카본,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아이언에 쓰는 샤프트로 알고 계실 것이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의 프레임으로 알고 계시는 카본, 바로 이 탄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 위에는 6이라는 숫자는 탄소의 원자 번호고요. 밑에는 질량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수소는 이 밑에 있는 숫자가 1.008이었는데 탄소는 그거보다 12배가 무겁습니다. 이제 포탄이 12배가 무거우면은 사실은 방사선 만들어내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빔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쏘면은 이 힘은 정말 셉니다. 그리고 다시 대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주변의 정상 장기를 보호하는 양성자의 장점이었던 브래그 피크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X선 치료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성자랑 비슷한 거는 주변 장기 보호인데 힘이 더 세니까 이제 저희 방사선 종양과 의사들은 이 중입자는 특히 방사선에 많이 버티는 골 6종이라든지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치료를 되게 길게 하던 암들에 있어서 이러면 좀 짧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전립선암인 거고요. 이제 요 슬라이드 사진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설치된 세브란스 병원의 방사선을 중입자 빔을 만드는 이제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심장입니다. 이게 지금 크기가 사진으로 봐서는 조금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은 축구장의 반 정도, 한 풋살장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하는데 건축비와 기계 설치비 다 해서 3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요. 3천억이면은 뭔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3천억이면은 한 10층짜리 한 800베드 정도의 종합병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건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기계 하나 만드는데 종합병원 하나에 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내셔야 되는 진료비도 전체 한번 치료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천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 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비도 상당히 어마어마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 기계 개발사에서 사람이 아예 그냥 여기 치료센터에 나와서 상주하는 직원도 한 명인가 두 명이 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로선 전립선 환자만 치료하고 있지만은 이제 치료실이 지금 늘리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치료실이 늘어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추후 여러 종류의 암으로 치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췌장암 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현재 부산 기장군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정으로는 2026년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외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이하게 미국이 없는데 사실 미국은 중입자 치료가 대중화되기 전에 이미 똑같은 이제 입자선 치료, 양성자 치료 시설이 되게 많이 건설이 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입자 치료를 굳이 하기보다는 비슷한 양성자 치료가 이미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어서 서두르지 않은 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제 중입자 치료기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앞에서는 쭉 방사선을 외부에서 쏘는 거에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내부 방사선 조사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 보시면은 IORT,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RT, 그리고 이제 LDR이라 그래서 로우 도즈 레이드 브라키 이제 이런 용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브라키라는 말은 가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구나 쇠파이프 같은 거를 몸속에 잠깐 넣고 시간을 측정해서 넣었다가 뺍니다. 그게 이제 하이도즈 레이트 브라키 세라피, 주로 이제 부인암에서 많이 하는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LDR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구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전립선 안에 촘촘하게 박아두고 그러고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립선 암을 계속 못 자라게 걔가 계속 방사선을 아주 조금씩 발생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전립선 암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부 방사선 조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방사선 치료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가 나온 건데, 나는 오늘이 방사선 치료의 마지막 날이라 도저히 조용히 있을 수 없어 너무 기뻐,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방사선 치료가 짧게 하면 좋긴 할 텐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길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 주변 정상 조직에 쉴 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게 왼쪽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암세포는 방사선을 맞은 다음에 잘 회복을 못 하는데 정상 조직은 좀 회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주고, 그러면은 암세포는 오른쪽 밑에 쪽으로 쭉쭉쭉 이제 그 살아나는 셀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우리 정상 조직은 좀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서 암세포만 잘 죽일 수 있다. 이제 이게 그 하루에 조금씩 방사선 치료를 해서 길게 치료를 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간접 효과, 이제 그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조금 비유가 약간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 음식을 익힐 때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밖에서 굽는다 그러면 안에가 구워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겉에를 어느 정도 쬐고 그 걔네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노출되는 부위에 방사선을 쬐고, 그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크기를 줄여가는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를 잘게 나눠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일주일 만에 폐암 치료 다 끝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도 나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치료한 거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암이 어디 있는지 CT를 찍어서 찾을 수 있고, 한 번에 와장창 방사선을 쏟아붓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사선 자체가 힘이 너무 세서 앞에처럼 뭐 겉에만 있고 안에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이버라고 하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더 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루에 주는 양을 늘리는 치료도 하게 됩니다. 이 표로 보시게 되면은 방사선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데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2 곱하기 25는 당연히 10 곱하기 5, 똑같이 답은 50이죠. 근데 방사선 치료에서는 하루에 2g씩 25번 주는 것과 하루에 10g씩 5번 주는 것은 암세포에 가해지는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세이버, SBRT라는 치료가 나오게 됐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치료 기간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맨 앞에 첫 번째 제가 페이지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조금씩 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전통적인 치료고요. 하루에 보통 들어가는 양은 1.5에서 2
그레이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간혹 나 5주나 6주 할 줄 알았는데 4주 만에 치료가 끝났다. 이게 하이포프렉 저분할 치료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들어가는 용량을 조금 더 늘린 이제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몇 번 이제 말로 언급해드렸던 방사선 수술이나 이제 세이버 치료 이제 그런 경우인데 기계를 믿고 영상 이미지를 믿고 과감하게 하루에 주는 양을 증량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그러니까 몸에 같은 경우에는 척추 같은 경우에 10그레이, 12그레이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길어도 2주 이내에 치료를 보통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감마나이프도 일종의 방사선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감마나이프도 그 뇌 전이 한 부위를 3번에서 5번 이내에 보통 어떤 경우에 크기가 작으면 한 번 만에 끝내기도 하고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정리했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다학제 협진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수술 못하고 방사선 치료 하세요라면은 다 가족분들 얼굴이 어두워지세요. 이게 방사선 치료가 그냥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의 현대의학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완치를 위한 치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될 거야. 절대 그런 게 아닌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꾸로 나 수술 잘하고 항암 치료 잘 받았는데 그거 좀 좋다고 하는데 방사선 치료 추가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생각보다 독성이 있고요. 부위에 따라서 독성이 달라져요. 또 그리고 이제 한번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거기에서 재발했을 때 재치료가 정말 어려운 게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자리에 방사선을 치료를 한다는 거는 무조건 확실한 이득과 근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문의하시는 게 기계를 바꾸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사실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특히 이제 수술 전이나 수술 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고 나면 6에서 8주 이내에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지 시작을 안 하면은 수술했던 자리에서 다시 잘할 수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계를 바꾼다, 병원을 바꾼다 그러면서 새로 지어진 병원의 치료 시설들은 좀 대기가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달이나 3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수술했던 부위에서 혹여라도 다시 자라게 된 경우에는 치료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 라고 해가지고 우하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진료 중인 의료진들 그리고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들하고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행히 오늘 강의 공지를 보시고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년 전에 구인도암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최근에 같은 부위에 재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할까요?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주신 정보만으로 봤을 때는 아쉽지만 방사선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사선 제가 앞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사선 재치료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특히 이전 치료를 얼만큼 줬고 이번 치료에서는 얼마를 해야 되느냐인데 보통 구인도암이라고 하면 이전 치료에서 최소 60, 70 정도까지는 치료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용량을 다시 방사선을 쬐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를 합치면은 평생에 누적된 방사선 용량이 140, 150 이 정도가 되면은 주변의 정상 조직에 버티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제 물론 위치나 크기 그런 것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면 할 만큼만 주세요. 이제 그렇게 치료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의료진과 참 상의를 좀 잘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사선 치료 시 조사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한 번에 조사되는 용량을 줄이는 게 환자한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정상 조직 보호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연구를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이퍼라고 하는 건 여러 프랙션,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간 용량을 나눠가지고 되게 잘게 쪼개서 하는 치료 방법들이 시도로 되긴 했는데, 이게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곱하기 25랑 10 곱하기 5가 방사선 치료에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암의 그 방사선으로 암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져서 치료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주변 조직의 보호에는 좋겠지만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사실은 그렇진 않다고 보이는 게, 그 전체 방사선 용량이 줄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상기관의 독성은 횟수뿐만 아니라 전체 방사선 영향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갑상선 반절제 수술 이후 5년이 지났고 머리에 CT를 찍게 됐는데 CT 찍으면 암 발생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CT를 찍으면은 그 암 발생률이 아주 조금은 올라갑니다. 당연히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정말 아주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예시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일은 있잖아요. 물론 근데 교통사고의 확률이 0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길을 건너야 될 목적이 있고 주변에 신호등이 있고 좌우 잘 확인하고 보호하시고 그러고 건너면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CT 찍고 검사 받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방사선 치료 후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전 미리 효과를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저희 치료하는 의사 중에도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요 정도 방사선 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진짜 환자분에게 말씀드리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경험적으로 암의 그 조직 검사를 한 세부적인 타입에 대해서 조금 예측은 가능해요. 이제 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방사선에 좀 예민한 암들이 있고요. 또 거꾸로 암 중에 방사선을 백날 때려도 반응이 안 좋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골육종 같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림프종이나 이제 폐암 중에서도 선암 같은 경우에 조금은 방사선 치료에 반응이 빠른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뭐 혹시나 이전에 항암을 했는데 잘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그냥 느낌상으로 이번 방사선 치료도 전체적으로 치료의 감수성이 좋으니까 좋지 않겠냐 정도로 추정만 할 뿐이고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라면 골수 기능이 소실된다고 하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요? 자,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나오는 것 중에 저하와 제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서프레이션, 일시적으로 방사선을 쬐면은 골수 기능이 일시적으로 소실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시적인 거에 해당되지 영구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는 사실 방사선 치료를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봤을 때는 흔하지 않은데, 이전에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맞으셨다든지 아니면 컨디션이 이미 너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즉 이제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유지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가 딱 들어가면서 이제 깔딱고개로 넘어가게 돼버린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되게 회복이 되시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애블레이션, 제거가 된 경우에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고 이제 혈액내과 선생님들 진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주셨던 질문의 마지막이고요. 방사선 치료 후 9개월이 지났는데 피부 섬유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은 치료를 하는 타겟이 피부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피부 관련된 부작용이 가장 많은 암에 속하고요. 말씀 주신 거는 피부 섬유화 중에서도 이제 만성 방사성 이제 피부염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이제 갑자기 치료 중에 뻘거해지고 진물 나고 조금 벗겨지는 거는 급성에 해당이 되는데, 오히려 사실 치료하기 어려운 거는 이렇게 치료 이후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염이에요.
조금 아쉬운 대답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은 만성우론 부작용은 치료의 목표가 이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옷을 입으시거나 그럴 때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 뭐 국소 도포 연고가 굉장히 여러 개 종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거 이거저거 바르시는 것보다는 방사선 치료나 암 치료를 하는 큰 병원의 피부과 선생님들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진료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진료 의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질문 6개 주신 것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방사선 치료가 5주에서 6주, 뭐 길게 하시면은 7주 정도 받으시게 되는데, 사실 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아, 이게 언제 끝나지? 아, 이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정신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실 뭐 그러한 불안감들을 완전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러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마음가짐이 있으시면은 이 힘든 방사선 치료 과정을 이겨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셔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